TV 특강 재테크의 법칙. 이번 시간에는 채권, 예금 상품을 안전하게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습관, 재테크의 법칙 17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법칙 시청자 여러분. 벌써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한 지 17회차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게 자산을 배분에 신경을 쓰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배분 상품 중에 하나인 부동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또 세금 관계는 어떤지 이런 내용을 좀 기초적인 내용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또 개별적인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충분치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소양을 쌓는다는 생각 가지고 다시 보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주는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들이 이제 뭐 주식과 채권, 부동산 자산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배분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금융상품들을 좀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채권, 예금 상품 안전하게 저축하기 이런 제목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채권 하면은 최근에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동양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그제 저축은행 사태 뭐 이런 상황들을 겪어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채권도 좀 위험하지 않은 건가. 예전에 또 STX 사태도 있었고요. 자, 그런 사태들을 겪어오면서 채권도 원금을 크게 띄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채권이 가장 안전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처럼 가격의 변동이 있다든가, 물론 가격의 변동이 금리에 따라서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변동의 폭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기에 예금하면 어떤가요? 예금은 안전한가요? 불안전한가요? 뭐 안전함의 대명사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되고. 근데 예금도 채권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런 상품인데요. 그래서 채권, 예금 상품 어쨌든 동일한 상품군인데 이 상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하면 또 어떤 것을 보고 저축을 하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내용만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안전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서 은행 예금보다 한 1에서 2% 정도, 그러니까 한 1% 정도 더 수익률이 높게 나오게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부자들은 사실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좋아합니다. 왜? 확정적으로 안전한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들도 선택하는 이러한 채권 투자법 한번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무조건 위험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채권 투자하는 법, 이런 걸 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예금부터 좀 볼까요? 예금은 뭐 볼 게 뭐 있을까? 위험할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뇌리 속에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 2009년도에도 저축은행 사태. 우리 2008년 리먼 위기를 겪어가면서 많은 저축은행들이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돼서 그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서 보호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잘못 투자하셔가지고 또 돈이 물리셔서 최근에 이제서야 그 판결이 나면서 일부 좀 보호받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돈이 돈이 묶이고 또 목돈이 또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들도 양산을 했었죠. 한동안에 저축은행들이 후순위 채권을 판매하면서 마치 예금처럼 판매한 경우도, 고금리 마치 예금처럼 판매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누가 가장 책임이 클까요? 사실은 내 돈을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맡기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 이건 사실은 고객분들에게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차를 한 대 산다. 심지어 전자제품 하나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 어떠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잖아요. 그런데 내 돈을, 큰 돈을 맡기면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은행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괜찮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알고 저축을 하면 저축은행,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은행보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한 플러스 0.5에서 1% 정도 금리를 더 주고 예금자 보호도 되고 굉장히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 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채권을 어떻게 안전하게 고르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축은행을 어떻게 신용도를 파악하느냐. 결국 채권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느냐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나한테 이자를 잘 줄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결국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나 회사에다 빌려주는 거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빌려주는 거냐 이 차이일 뿐인데요. 이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좀 그래도 괜찮은가 이 사람한테 빌려도 안심이 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부터 볼까요? 이제 은행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똑같아요. 이 룰은 정확한데 두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첫째는 BIS 비율, 국제금융은행 자본결제 비율이라는 게 있는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BIS 자기자본 비율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거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먼저 BIS 자기자본 비율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우리가 맡기는 돈은 은행 입장에서는 뭐냐면 부채, 즉 남의 돈이 돼요. 그리고 자기자본비 전체 은행은 기본적인 특성상 고객이 맡긴 예금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자산에서 즉 부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나눌 수 있죠. 자산 중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 전체 자산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를 따지는 게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3억 원짜리 집을 샀어요. 3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2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돈은 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자산은 3억이다. 자산 3억. 부채는 얼마죠? 은행에서 2억을 빌려서 남의 돈이죠. 남의 돈 2억. 내 돈이 들어간 건 1억이다. 그러면은 3분의 1이 내 자산 비율이 되잖아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냐면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는 BIS 비율이 8% 이상이면 우량 은행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내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8% 이상이다 그러면 좀 그래도 볼만하다. BIS 비율은 높을수록 좋겠죠. 네, 맞습니다.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너무 높으면 또 이런 거죠. 영업을 또 얼마나 타인 자본 유치를 못했길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적절한 건 한 18에서 15% 이내로 보시면 가장 적절한 자기 자본 비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BIS 비율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BIS 비율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은 이 후순위 채권 사태가 터졌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이제 약간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순위 채권이 발행이 되면서 BIS 비율이 낮아지면서 우리 은행에서 보면은 많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자기자본 비율 맞추기 위해서 수수인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이렇게 올렸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만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은행 그 지표를 보시면서 뉴스에서 보시면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거 중요하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란다면 보셨을 텐데 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회사 소개에 이렇게 경영 공시라는 데 보면은 두 번만 클릭해 보면 요약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 뭐 3.33%, 뭐 위험 가중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12.28% 뭐 이렇게 돼 있던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각 은행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그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보겠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이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예치를 받는 거를 수신이라고 그래요.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준다. 그럼 이거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신 중에서 여신도 이제 우리가 은행의 자산을 평가를 할 때 분류를 합니다. 먼저 만기 이내에 있는 채권이다. 만기 이내에 있는 채권이다 그러면은 얘는 정상 채권이다 합니다. 정상 채권 그리고 이자도 잘 내고 있는 그런 채권 정상 채권은 우리가 100원을 갖고 있으면 100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결제하는 날 결제를 조금 연체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3개월 이내에는 크게 많은 독촉을 하지 않지만 3개월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독촉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바로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제 만약에 연체를 시작해서 한 달에서 3개월 사이에 있다 한다면 요주의 채권이라고 합니다. 요주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요주의 여신은 100원 중에서 98원만 자산으로 인정하고 2원은 이제 2%는 대손상각, 그러니까 이 자산에서 이제 상각시켜 버리는, 자산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비용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까지는 그래도 2%니까 뭐 크지 않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3개월에서 1년 3개월을 넘어서 연체해서 1년 사이에 놓겠다 한다면 이제 고정채권이라고 합니다. 고정채권은 20% 정도를 대손상각을 해요. 20%, 그러니까 20%면 꽤 크죠. 예를 들면 100억이다. 100억을 대출을 해줬는데 20%, 20억만큼을 손실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회수 의무 채권과 추정 손실 채권인데, 회수 의무 채권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이익은 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로 인해 가지고 못 갚았다. 이제 이거는 회계사분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직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빚을 갚을 여력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렇다. 이제 그러면은 너무 또 이게 아예 손실로 보기엔 그러니까 회수 의무 채권이라고 해서 70%만큼을 상각을 하고 30%만 인정을 합니다. 추정 손실이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넘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추정 손실입니다. 추정 손실은 뭐냐면 이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든가 워크아웃했다든가 이제 뭐 법으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얘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러면은 100% 상각을 하는, 그래서 이제 0%가 돼버리는 이제 그러한 채권이 되는데, 내용이 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준 채권을 우리가 이 지표상에 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 고정이의 여신 비율은 뭐냐면 전체 나간 여신 중에서 방금 얘기한 부실 채권, 즉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의 비율이 몇 프로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전체 1000억이 나갔는데 만약에 고정이의 여신 비율이 20%다. 그러면은 20%만큼은 부실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이만큼이 폭탄이 돼서 회수가 안 되면 이만큼이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이의 여신 비율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까요?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사실은 이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오늘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건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나기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에다 이렇게 한번 각 은행의 고정이의 여신 비율과 BISB를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위험하다 했던 은행들을 좀 체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은행들이 실제로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했던 그런 사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미 우리가 한 지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다 한다면은, 지금 저축은행 중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 영업정지를 당한 은행들을 보면은 모 은행 같은 경우는 고정이의 여신 비율이 38%, 100%의 대출이 나간 것 중에 38%가 부실 채권이다. 그럼 그 부실 채권이 1년이 넘어가 되면 추정 손실 회수 의무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100% 상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현재 고정이었지만 100% 상각하게 되면은 그 단기 손해액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단기 손해액을 추정해 보니까 1142억이 손실이다. 이 회사 자본이 얼마인데 뭐 한 자본이 뭐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1100억의 손실로 들어온다. 바로 이제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는 게 예상이 될 수 있었던 은행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인터넷 클릭 2번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내용 어렵잖아요. 어려보면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고정이의 여신 비율이 최소 8%를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 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묶일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고정이의 여신 비율이 또 5% 이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일반 시중은행들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겪잖아요. 담보대출을 해줬는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줬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못 돼서 경매에 넘어갔다든가 이런 경우들 많이 종종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도 고정이의 여신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5% 정도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 이내 내외 조건이라 한다면 사실 1금융권에 별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저축을 한다, 그리고 후순위 채권에 투자를 한다 한다면은 리스크의 여부를 좀 많이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축은행들이 문제됐던 게 바로 우리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부실의 원인이 됐던 게 그 전에 지표를 보다 보면은 전체 대출액에서 뭐 PF, 부동산에 들어갔던 대출액이 얼마였느냐. 사실은 앞에 그 저축은행들 좀 약간 영업정지의 원인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컸던 게 PF였습니다. 왜? 저축은행들은 어떤 은행입니까? 우리 서민들에게 고금리 예금을, 이자를 주고
또 급한 경우에 대출을 좀 고금리로 해주다 보니까 고금리를 좀 당연히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세상은 되게 공평한 것이 우리가 금리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리스크도 안에 내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정의 여신 비율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부실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내부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저축은행 고르는 법 좀 아시겠습니까? 정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IS 비율이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 이내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생각하시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입니다. 우리가 채권 선택을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시중에서 일반 민간 자본, 그러니까 자기 개인 투자자가 괜찮은 채권 투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모 이렇게 형식으로 채권이 일반인들에게 우량 채권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용 등급이 좀 낮은 채권들이 금리를 좀 한 6, 7% 주겠다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적 기관에서 거의 끝나게 되는 우량 채권들이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선택의 폭이 크진 않지만 일단 채권을 투자한다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회사냐 이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이제 그 신용평가기관에서 여러분들도 뭐 무디스 평가 등급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외에서 글로벌로 신용평가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회사들도 역시 한국신용평가정보라든가 이렇게 좀 그 신용평가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기업 공시에 보면 우리 회사는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채권을 매수할 때는 그 채권을 판매하는 측에서 반드시 이런 거를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채권은 평가 등급, 신용 등급을 확인을 해야 되는 신용 등급 의미하는 것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트리플 A, AAA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트리플 A 등급은 원리급 지급이 확실하고 최고 수준을 높고 투자 위험도 극히 낮고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이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좀 잘 나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지금 트리플 A 등급들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A 등급은 가지고 계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회사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또 가끔 보면 이제 공영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의 트리플 A 등급이 많이 있거든요. 트리플 A 등급 회사에 맡기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험도가 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상태 우수에서 이제 AA 플러스, AA 마이너스 이제 AA 등급이 있는데 트리플 A, 그러니까 A 3개보다는 A 2개니까 아무래도 약간 열등한 요소가 있지만 원리금 지급 확실성, AA만 되더라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포스코, 이 회사도 지금 현재 AA 등급이거든요. 그 정도면 어때요? 괜찮은 회사죠? 그래서 AA 등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싱글 A 등급,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 요소에 다소 영향을 받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서 약간은 변화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싱글 A 등급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채권 펀드라는 상품들 있잖아요. 채권형 펀드라든가 국공채용 상품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이 AA 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AA 등급 이상의 채권을 잘 못 보겠다. 그리고 사실 AA 등급 이상이면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 정도 이자다 보니까 만족 못하겠더니 그 밑에 등급의 채권들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펀드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채권형 펀드를 활용하시는 건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채권을 직접 투자를 한다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BB나 트리플 B 등급의 채권입니다. 사실 트리플 B 등급 정도까지는 그래도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금 지급 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 변화로 지급 확실성이 약간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트리플 B 등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트리플 B 등급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주 갖고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한동안 건설주들 그리고 건설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채권들이 트리플 B 등급이었는데 실제 도산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채권 투자할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트리플 B 이하 등급 같은 경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축은행 사태가 났던 그 후순위 채권 사태가 났던 저축은행들도 다 트리플 B 이상 등급이었거든요. 그 정도 등급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상황도 실제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평가 등급을 우리 18개 등급인데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 특히 안정적으로 조금 이자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사실 채권 투자가 굉장히 장점도 많아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딱 3개월에 한 번씩 그 채권에 표시된 금리 그대로 따박따박 실제로 이자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참 좋은 상품이지만 그래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AA 등급, AAA 등급과 같은 상품은 개인이 투자하기 쉽지 않다. 그런 펀드를 좀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펀드를 볼 때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펀드를 딱 보다 보면은 그냥 펀드 이름만 보고 채권이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하이힐드 채권. 하이힐드 채권은 말 그대로 약간 고금리지만 우리가 이제 트리플 B 이하의 등급. 그러니까 채권도 이제 안정형 채권이 있는데 하이힐드는 약간 고위험 고수익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이힐드 채권 펀드에 투자하시는 채권형이니까 안전하겠지 하지만 사실 그런 상품들은 트리플 B 이하의 기업만 오히려 골라서 투자를 해요. 물론 운영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전한 은행. 예전에 뭐 제네럴 모터스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다 더블 B 등급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발행한 채권들은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다 지금은 괜찮은 회사들이 됐죠. 이렇게 해서 고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안전하게 보고 싶다면은 펀드를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 그럼 펀드를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 화면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뭐 그 펀드 안에 어떤 채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한 펀드를 예를 들어 볼게요. 국채가 38.11% 전체의 자산 중에서 그리고 비은행 금융채가 22.28% 뭐 그다음에 채권 내 비중이 그리고 회사채가 39.5% 나머지는 이제 유동자산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회사채도 가지고 있고 은행 금융채도 갖고 있고 국채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채권들 중에서 신용평가 등은 어떻게 되느냐? 국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트리플 A 등급 이상이니까 국공채는 따로 분류합니다. 전체 채권 신용등급별 보유 비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한 회사채 펀드, 채권 펀드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건데 국공채가 38.1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체의 그 채권 금액 중에서 그 다음에 AA 등급이 66.16%를 차지하고 있다. 싱글 A 등급이 55.72%를 차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정성이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하기 전에 꼭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체크만 한 번씩만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안전하게 은행이자 플러스 한 1%에서 2%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이 바로 채권과 채권형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잘 알고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좀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한번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산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